자, 세 번째 문제는 감독청의 그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제소 지시와 그다음에 직접 제소에 관한 그 문제입니다. 2번 문제하고 조금 이렇게 연관지어 가지고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광화군 의회는 2013년 12월 20일에 광화군 도서주민 정주 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여 광화군수에게 이송하였다. 근데 이제 광화군수가 보니까 광화군수가 먼저 한 건 아니네요. 자, 광화군 도서주민 정주 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광화군 의회가 의결을 했는데 이 조례안이 위법하다라고 이제 가정합시다. 위법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보통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경우는 광화군수가 광화군 의회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위법하니까 제의 요구를 지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결하면은 위법하다라고 대부분의 소를 제기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장인 광화군수의 또 다른 기관인 지방의회를 광화군의 의회,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다. 기관 소송이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 광화군수가 이 제의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감독기관인 광화군수의 감독기관은 누굽니까? 인천광역시죠. 인천광역시장이 이 조례안이 위법하니까 제의 요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화군 의회의 그 지시에 따라서 조례안 제의를 요구했고 광화군 의회는 2014년 2월 10일에 위 조례안 원안대로 제의를 했다. 이 사안에 나온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 보면은 인천광역시장이 예를 들면 광화군수에게 제의를 요구했는데도 광화군수가 제의 요구를 안 하면은 인천광역시장의 감독기관이 인천광역시장이 자기가 제의 요구를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일 때는 인천광역시장이 이 조례안이 위법함을 이유로 직접 대법원에다가 무효 확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광화군수가 다행히 인천광역시장의 제의 요구 지시에 따라 가지고 제의 요구를 했는데 또 광화군 의회는 원래 안대로 제의를 해버렸다. 이게 이제 제의를 해버리면 조례안으로 이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래서 행정자치부 장관은 광화군수에게 재의결될 조례안에 대해서 제소를 지시하였으나 광화군수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4년 3월 21일에 대법원에 이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자, 광화군 의회 광화군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감독기관은 일단은 인천광역시장이 되죠. 우리 광역시장이 되고 여기에 조문에도 172조에 보면 제의 요구를 누가 하느냐면은 자,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재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된 시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는 인천광역시장이 제의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재의결되고 난 후에 여기에다가 그 조례안이 재의결된 조례안 내용이 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때는 또 그 감독기관인 인천광역시장이 제소를 지시를 하고 만약 하지 않을 때는 인천광역시장이 직접 대법원에다가 그 조례안에 대해서 소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자치부 장관이 두고 보니까 인천광역시장이 광화군 의회가 제의를 해버리니까 그게 조례안 자체가 법령 위반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라고 광화군수에게 제소 지시도 하지 않고
또 직접 제소도 하고 있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직접 나서 가지고 제소를 지시를 하고 안 하니까 바로 자기가 인천광역시장이 아닌 행정자치부 장관이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하는 소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이번하고 이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나눴습니다만 다수 의견은 2번하고 조금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했냐면 172조에 보면 이 제의를 요구하는 것이 주무부 장관, 시도에서는 주무부 장관, 시도지사에 대해서 주무장관, 시군자치구 된 시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제의를 요구를 하고 난 뒤에 재의결을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제소를 하거나 제소 지시를 하거나 제소를 하는 사람은 제의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재의결을 한 거니까 그 제의 요구를 한 그 예를 들면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장이 제소 지시를 하고 안 하면 직접 제소를 할 수 있지 행정자치부 장관은 그게 나와 있지 않는다. 왜냐? 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의 소제기 또는 소제기 요구, 소제기는 재의결 의결 요구를 전제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의결을 한 그 기관이 바로 직접 제소를 하거나 또 제소 지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 장관은 제의 요구를 한 기관이 아니니까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72조의 1항 부분을 강조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부분의 소수 의견은 1항은 그래 되는지 몰라도 4항에 보면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률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이 사안 같은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딱 이렇게 병렬되어 있으니까 시도지사 인천광역시장이 제소 지시나 직접 제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무장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직접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소수 의견입니다. 오히려 이제 소수 의견이 아까 2번 문제하고 같이 보면은 1차 감독기, 2차 예를 들면 단체 임사무, 기관 임사무 경우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1차 감독기관이 시도지사고 2차 감독기관이 주무부 장관으로 되어 있고 원래 그 기관 국가로부터 이임된 국가 이임사무 같으면은 당연히 1차, 2차 됐다고 못하는 게 아니다. 1차를 업무 집행 편의를 위해 가지고 시도지사가 1차로 감독하고 주무장관이 2차로 감독하고 되어 있을 뿐 그 2차 감독기관 주무장관의 어떤 감독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소수 의견이 맞지 않는가 싶은데 이 사안에서 대법원 판결은 반대로 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제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172조 1항에 보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 그 다음에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사항에 대해서 재의결된 사항,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재의결된 사항에 어떻게 할 때는 제의를 한 것을 전제로 해야 재의결이 되는 것이니까 재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법령 위반될 때는 그 제의 요구한 그 기관이 해야 되니까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제의 요구는 인천광역시장이 172.1항에 따라 했고 따라서 재의결을 했을 때 그 재의결이 법령 위반 사항이 있다면 대법원에 제소 지시를 하거나 대법원에 직접 제소를 하거나 또는 이 사안 같은 강화군수에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지시를 할 수 있는 그 기관은 인천광역시장뿐이다. 라는 것이 이제 다수 의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 2번 문제하고 논리가 좀 다릅니다. 물론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2번 문제는 그거는 사무 자체가 기관 임사무와 단체 임사무에 관한 것이고 3번은 기관 임사, 단체 임사무가 아니라
지방의회 의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감독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번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도 소수 의견이 옳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수 의견은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은 이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 이 사건 소재기는 권한이 없는 그러니까 소각하가 됐습니다. 조금 의문이 되고 문제가 있다 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가 논문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가지고 이 경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자 행정자치부 장관이 소를 제기 못할 수 없어 소각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는 분명히 광화군 의회가 의결한 이 광화군 도시주민 정조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장이 이 광화군하고 정치적으로 같은 그 입장에 있어서 그 국가기관인 행정자치부 장관을 그냥 빼돌려버리고 자기들끼리 제의 요구했지만은 뭐 다시 제의를 하니까 나는 뭐 소정이는 모르겠다. 나는 빠지겠다. 라고 인천광역시장이 좀 표현을 먼저 나자빠지게 되면은 분명히 이 조례안이 위법함을 가정합니다. 조례안이 위법하더라도 행정자치부 장관이 소제기 못한다면 이를 시정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의 결론이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판례에서는 2번 문제처럼 이렇게 167조처럼 1차, 2차 이렇게 그 기관 임상, 단체 임상처럼 명백하게 1차 감독, 2차 감독 이렇게 규정을 되어 있지 않다. 만약에 행정자치부 장관과 그다음 인천광역시가 모두 제의 요구권이라 그 대부분의 소호 제기를 하라는 그런 요구권이라든지 또는 직접 제소권을 가진다면 서로 어떤 제소 권한이 중복이 돼가지고 누가 먼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또는 제소기관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부 그에 관한 규정이 없으니 굉장히 혼란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부득이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인천광역시장만이 제소 지시를 하고 또는 직접 제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이 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문제는 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4번 문제는 자, 교육부 장관은 2012년 1월 27일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17조 1항 각 호에 규정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및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기술부 훈령을 개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생활기록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상 기재를 해서 학교폭력을 이제 없애도록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이런 것을 교육부가 훈령을 만들었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이야기하면 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관한 기록, 학교 폭력에 관한 내용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그런 사무, 그와 관련된 이 사무에 이거는 어떤 성격의 사무일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국가 사무냐, 지방자치단체 사무냐, 라는 문제가 생기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현재 교육자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복잡하니까 미리 이야기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구분할 기준이 국가이익에 관련된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고, 그 다음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그 사무를
처리할 그런 필요가 있는가 한 것인데,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것은 전국에 걸쳐서 고등학교에서 같은 내용을, 같은 어떤 형식과 뭐랄까 그 내용으로 작성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부산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광주 지역에 사는, 예를 들면 서울에 소재하는 대학으로 오겠다라고 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어떤 그 기준이나 내용이 달라지게 되면 지나가는데 상당히 혼란과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그 어떤 작성 기준이나 내용을 그런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떤 작성과 관련된 사무에 있는 일은 국가사무다. 그렇게 여러분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 교육과 기술,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볼 때 보면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발언한 그 명령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교육부 장관이라는 이 학기관이, 이게 이제 국가사무니까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의 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관한 어떤 내용은 국가사무니까 이런 훈령, 장기 이런 방법과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라라고 해서 이 훈령을 만들어서 개정을 해서 이렇게 내려보냈다는 것도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경기도 교육감이,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경기도 교육감은 이게 학생들의 학교 폭력에 관한 이런 가해학생에 관한 조치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 기재를 한 것은 그 가해 학생에 대한 굉장히 그 인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학교 폭력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예를 들면 학교 폭력을 예방 진압하는 효과는 적고, 예를 들면 그 가해 학생들에 대한 예를 인권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육적이다라고 교육감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이 징계상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제고해달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또 한편 보니까 국가인권위에도 이게 폭력성을 기재하는 것이 인권 친화적 환경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인권위원회 이런 결정 자체는 어떤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종합정책 권고 결정을 했고, 예를 들면 졸업 전에 삭제 심의제도, 졸업 전에 기록 작성하더라도 뭐 삭제를 졸업 전에 하도록 하든지, 또 중간에 삭제도 이런 도입해야 되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졸업 후까지 쭉 그 기재가 가면은 젊을 때, 어릴 때 잠깐 잘못한 거 가지고 평생 동안 이 학생들의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인권위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도 이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징계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비교육적이라고 봤고, 인권위에도 같은 내용에 그걸 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감은 그 관내에 그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다가 교육부에서 이런 훈령이 나왔는데 이거를 시행하는 것을 보류하라, 이런 보류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떤 기록하고 작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기는 예를 들면 이거는 교육에 관한 자치사무의 일환이다. 그래서 내 권한이다. 근데 교육부에서 이렇게 내려왔으니 가해 기록 사실을 지금 기록하라고 하는데 하지 마라. 보류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부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해지죠. 교육부 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뭐 수용 불가 방침을 통보하고, 이거는 뭐 아까 말한 정책 권고 결정이니까 기관 간에 수용 불가 방침 통보했습니다. 하고 같은 해 경기도 교육감에게 이 학교에 안내한 생활기록부 기재 보류 지시를 취소를 해라. 경기도 교육감이 관급 자기 관내에 교육청하고 학교에다가 교육부의 어떤 훈령 이거 따르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 따르지 말한 그 지시를, 보류 지시를 취소하고, 그 다음에 그 가해 학생 학교폭력 가해 조치상을 기록부에 기재하라, 이렇게 안내 공문,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식의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교육감이 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니까
그 교육감이 관내 학교와 교육청에다가 교육부의 그 훈령 그게 따르는 것을 보류 지시를 내는 것을 직권으로 취소를 해버렸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 이거는 지방자 169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하는 경우에 감독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시정명령 내렸음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직접 취소 정지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대로 지금 경기도 교육부 장관이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되죠. 그러면 과연 이 169조 요건에 이런 조치가 맞는지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교육부 장관이 보류지 직권을 취소하니까 교육감이 이 직권 취소 처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대부분에다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대부분 어떻게 판단할까? 요 물어보는 것은 결국 교육부 장관의 이 지시가 169조에 따른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걸 보는데 첫째, 자 여러분 볼게요. 169조가 따라서 시정명령 내리고 취소 정지를 하려고 하면 그 사무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 사무이거나 단체 위임 사무일 경우에 169조가 적용되죠. 그래서 자치 사무일 경우는 법령 위반인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그 다음에 시정명령이 따르지 않으면 취소 정지를 할 수 있고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 사항뿐만 아니라 공익을 현재 해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명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소 정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취소 정지에 대해서 원래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불복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소 정지가 위법하다 생각될 때는 대법원에다가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사안 같은 경우 아까 말한 대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된 사무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사무일 것이고 국가사무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경기도 교육감은 기관 국가사무니까 이게 사무를 할 때는 교육감에게 준 기관이임 사무가 됩니다. 교육감이 하는 사무도 자치사무소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자기가 기관이임된 사무의 어떤 지방기관으로서 하는 일도 있을 텐데 이 사안에 관해서 교육감이 하는 것은 경기도 교육감이 하는 것은 국가사무를 기관이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교육부 장관이 169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기관이임 사무에 대해서는 169조는 자치사무나 단체이임 사무가 하는 것이고 기관이임 사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나 당연 취소 정지 명령을 국가가 할 수 있다. 왜? 그거는 119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보면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이나 수탁기관에 대해서 그 처리하는 수탁기관이나 수임기관이 처리한 사무가 위법 부당할 때는 시정명령 내리고 또는 취소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기관이임 사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소 정지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 경기도 교육감이 취소 정지에 대해 가지고 소를 제기하는 것은 이 169조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는데 169조는 아까 말한 단체기임 사무나 단체기임 사무, 자치사무에 대해서 하는 거죠. 자치사무가 법령 위반했다고 해서 취소 정지했는데 당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슨 소리야 이거는 취소 정지가 잘못된 거야 라고 할 때 대부분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안 같은 기관이임 사무, 자치사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169조에 의한 대부분의 소 제기는 할 수 없다. 또 행정권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시정명령인데 취소 정지할 때는 그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이니까 별도의 법의 규정이 없으면 대부분은 물론이고 항고소송도 제기를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대법원은 이거는 소송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에다가 소를 이게 169조에 소를 제기하려면 자치사무가 법령 위반했다고 해서 취소 정지 매려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이 잘못했을 때 대법원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자치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129조에 의한 소재기는 이게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소가 각하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4-2 봅시다. 교육부 장관은 2012년 8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한 다음에 그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업무 처리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그 기재를 반대한 호소문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기재한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신청하였다. 그럼에도 경기도 교육감이 이에 응하지 않자 교육부 장관은 입자를 기한으로 해서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할 것으로 한 내용을 한 직무이행명령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안에서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하도록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건 이제 사안이 이렇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떤 훈령을 발했는데 경기도 교육감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자치사무로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경기도 교육감 산하에 있는 교육청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경기도 교육감의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교육부 장관의 훈령에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 교육부의 이런 훈령, 지시 이런 것은 가해 학생이지만 이 학생들의 어떤 인권을 저해하고 또 비교육적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호소문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기재했죠. 교육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것이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는 한 방안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경기도 교육감 그 산하에 있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단순히 이 업무 처리를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학생 인권을 침해하고 비교육제다 이런 호소문을 하니까 아주 난감하게 됐죠. 그래서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그 집단 행위를 하고 있는 그 공무원들을 징계를 하라고 경기도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직무이행명령이라는 기관이임 사무에 대해서 그 관리 및 집행을 현저히 해태할 때 그때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이 갖춰지는 걸 봅니다. 그러면 첫째, 이것이 이 징계 의결에 관한 그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에 관한 징계 사무, 징계 의결 요구로 되어 있는데 넓은 징계 사무가 과연 이것이 국가의 사무로서 기관이임 받아가지고 지금 경기도 교육감이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보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그 조문을 쭉 밑에 있는 조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교육 공무원들은 다 국가 공무원입니다. 국가 공무원이고 따라서 이 징계에 관한 내용은 인사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사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징계 사무에 징계 의결 요구도 포함되는 것이고 따라서 교육감이 징계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교육부 장관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한 자체가 국가 사무로서 기관이임된 그 사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관리 및 집행을 현재 혜택하고 있다고 할 때는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임 사무에는 국가사무, 기관이임 사무에 해당한다라고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과연 그 직무이행명령 할 때 요건이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선 그 기관이임된 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현저히 해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되려면 첫째는 기관이임 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을 해야 되고 그 의무가 발생하는데도 명백히 해태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관리를 집행했는데
그 내용이 불충실하다, 뭐 부족하다 이런 정도까지는 안 되고 완전히 해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안인데 과연 이 사안에서 교육감에게 기관이임 사무를 할 기관이임 사무 징계 의결 요구입니다. 이거를 할 그런 의무가 지금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징계 사유가 지금 있어야 그게 의무가 생기는데 징계 사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징계 사유가 있어야 징계 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생기는 것인데 징계 사유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 판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 학교 폭력상에 관한 어떤 가해학생에 관한 그 내용을 학교 생활 기록부에 조치를 기재를 하는 그런 내용에 그거는 지금 우리가 쭉 검토를 해봐서 이것이 이제 국가사무다 그리고 기관 이임된 사무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지방 예를 들어 경기도 교육감 입장에서 이것이 스스로 자치사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건 내 사무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다가 교육부 장관이 생활기록부의 어떤 작성 지침에 관한 내용을 주는 것은 내 사무에 관한 내용을 한 것이고 그리고 내용도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보류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못하게 했다. 그 교육부의 어떤 훈령대로 생활기록부 작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국가사무이고 경기도 교육감의 기관이임된 사무였다라는 것을 판례에서 법원에서 판정이 됐다면 그것만 가지고 곧 경기도 교육감의 어떤 그 사무집행이 예를 들면 생활기록부 폭력상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말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낸 사람이 곧 위법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는 그랬지만 그걸 위법하다고 할 정도의 징계를 할 만한 그런 위법 사유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교육청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이 학교생활기록부의 폭력 어떤 가해학생들 폭력성을 기재하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이다라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 과연 뒤에 이제 쭉 공부되어 있으면 공무원의 교육공무원이고 공무원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 금지, 집단행동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게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교육을 위한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이지 교육이라는 공무를 벗어난 어떤 그런 집단행동이라 보기가 어렵다. 또 공무원의 어떤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교육자의 어떤 차원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지 보기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경우에 그 징계를 징계 사유가 있느냐? 징계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관이임 사무인데도 자치사무로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관이임 사무로 확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됐다. 이런 경우에 그것이 징계 사유가 될 만한 위법이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청의 홈페이지에다가 이게 비교육적인 처사다라는 내용을 한 것도 이것이 어떤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어떤 집단 행동으로서 금지되는 그런 집단 행동이라든지 공무원의 성실 의무가 아니라 당연히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 범위 내로 봐서 이것이 징계 대상으로 된다고 보기는 없지 않은가. 그럼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은 예를 들면 징계 의결 요구 같은 기관이임 사무에 관리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될 그런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그죠? 이제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이행명령 자체가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직무이행명령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이 경우에는 직무이행명령이 요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감이 징계 의결 요구 신청하는 직무이행명령 취소설 경우는 대법원은 승소 판결을 내려준다. 이런 결론이 된 거죠. 그 다음에 4-3은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
자, 이 사안에서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 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자. 징계사유에 해당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만약 가정한다면 교육부 장관이 징계를 요구하도록 직무이행 명령을 했는데도 경기도 교육감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은 그에 필요한 행정장 조치로서 직접 징계위에 징계를 요구했다. 적법한가? 자, 직무이행 명령을 내립니다. 그 직기관 이임 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해태하고 있을 때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물론 이 직무이행 명령이 위법하다 생각된다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무이행 명령의 취소 또는 무효과하는 소를 대우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근데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는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그 다음 이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집행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행정, 재정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경기도 교육감이 응하지 않으면은 여기 교육부 장관이 그 경기도 교육감 안 한 것은 징계 의결 요구를 안 한 거죠. 그걸 징계 요구를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행정상 조치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뒤에 여러분 아직까지 그거 할 건데, 그 징계 의결 요구라는 것은 교육감이 자기 의사로 산 거죠. 의사 표시 같은 것은 이 대집행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행정상 조치로서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표할 수 있는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이고, 대집행의 대상이나 기타 필요한 행정상 조치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직접 경기도 교육감이 응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교육부 장관이 응하지 않은 것 내가 한 것을 할게 해가지고 징계 의결 요구가 된 것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징계 의결을 하면은 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결과가 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경기도 교육감이 자기가 징계 의결 요구를 안 하고 버티면은 그 소속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물론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만, 만약에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되는데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가진 경기도 교육감이 징계 의결 요구를 안 하면은 그 다음에 대집행할 방법, 행정상 강제 조치를 할 방법이 없게 돼서 징계를 사실상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과가 도래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 된 국가의 통제와 관여에 대해서 사례 연구까지 쭉 봤습니다.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그 사무의 어떤 종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전반적인 이해가 전제가 돼야 이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짧은 시간 해버렸는데 어쨌든 그래도 사례 연습 문제 풀이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교과서를 직접 또는 법전을 살펴가면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그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진열이 되어 있는지, 배열이 되어 있는지 스스로 좀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